안녕하세요. 다시 찾는 부동산 연구소 리랩스TV의 랩보스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떤 시청자 사연인지 한번 보시죠. 2022년 2월 15일에 손 선생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6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장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60 중반이고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돈은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세종시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아름동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추세라 중심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집이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렴하게 전세를 주고 원하는 지역에 25평을 대출을 조금 받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장님께서는 제가 60 중반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해도 좋은지, 두 번째, 세종시에 집을 매매해도 향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주택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라리 대출을 받지 않고 자녀들이 집을 사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고요. 가고 싶은 동네는 세롬동, 다정동, 보람동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세롬동의 실거래가 변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갱노노에서 2022년 2월 17일 기준에 실거래가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이 클수록 가격 변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세롬동도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정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지역보다는 내리는 지역이 많고 원도 크죠. 세종시청이 있는 보람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이신 손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아름동도 역시 가격 하락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연일 매스컴에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 걱정된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듯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시적 조정이냐, 뭐 계속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조정장에서는 분명히 기회도 발생을 하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주셨던 질문에 답을 해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대출을 받아서 집 사도 될까 하는 건데, 우선 대출비율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세종시는 지금 조정 대상이면서도 투기 과열 지구인데 대출 비율이 9억 원이 이 아파트는 40%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2022년 1월 14일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고 지금 2022년 7월 달에 0.5%에서 지금 1.25%까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냐? 시중에 있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준으로 보면 신한은행이 지금 3.98%에서 4.08%, 뭐 최저는 이렇고요. 최고는 지금 우리은행이 4.95%로 제일 높네요. 4% 초반에서 지금 현재 5%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출 금액 2억에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상정을 하고요. 연이자율 5%,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월 원리금 부담액이 21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게 7%로 오른다면 230만 원까지 원리금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자, 어쨌거나 금리하고는 그런데 시중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기준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오르는 추세고 뭐 몇 번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건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통계청에서 추출한 해외 주요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각국의 정책 금리를 표로 놨는데요. 이렇게 표로 보니까 추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한국의 기준금리고요. 제일 위에가 중국, 그 다음에 노란색이 유럽인데
지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각국의 주요 정책 금리는 정확하게 연동을 하진 않지만 비슷한 추세로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미국의 기준금리를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아까 이제 미국하고 크게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아야 자본 유출이 없습니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1999년부터 2001년, 여기 보시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죠.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 때 또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려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미국 기준금리보다는 한국 기준금리가 높아야 자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국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거를 참작을 한다면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때 우리나라는 더 올라야 된다는, 같이 오르거나 그리고 그 자체가, 그 격차 자체가 우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추출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 이후에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기준금리를 4회 인상이 예상된다고 지금 연합뉴스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올려야 될까라는 것도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다양한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뭐 고용 상황, 뭐 물가 상승률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뭐 해야 되지만, 일단은 딱 눈에 드러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미국 달러 화폐 발행량입니다. 얼마나 돈을 찍어냈냐는 거죠. 그래서 뭐 M1하고 M2 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M1도 화폐 발행량이고요, M2도 화폐 발행량입니다. 근데 M1 그래프를, 이 파란 그래프인데 이거 보시면 2020년도에 말도 안 되게 달러를 찍어냈어요.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M2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2020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보이죠? 즉 지금 미국은 달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시중에 돈이 풀려 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몇 번,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올릴 폭은 뭐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일단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연 30% 예금 금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965년에 실린 광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78년에는 연 20%였네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리죠. 은행에 제가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연에 30만 원 이자를 받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1억이면 3천만 원이네요. 10억이면 3억이고요. 엄청납니다. 이 금리는 정부에서 금리를 조정했던 정책금리였죠. 그래서 금리 자유화를 시행하는데, 이 금리 자유화가 뭐냐면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 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금리 자체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시장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했던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자유화가 1991년에 시작을 해서요, 1996년에 이제 사실상 완료가 되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숫자로 보는 광봉 60년이라는 2005년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대출금리가 있어요. 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2005년도까지밖에 안 실려 있는데, 이 이후의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자료를 추출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대출금리 추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곡점들이 있는데, 뭐
이제 대략적인 이벤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자율이 20%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경제가 좀 엉망이었답니다. 1982년도에 6.28 조치를 단행하고 이자율을 10%대로 확 낮춰버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1991년도부터 해서 1994년까지 해서 금리 자유화를 이제 도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가 변곡점이 하나가 보이죠. 이 당시가 뭐냐면은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이자율이 11.83%였고요. 그 다음에 15.18%까지 오르다가 이제 안정화가 된 1999년도에는 9.4%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또 변곡점이 하나 있네요. 이 당시가 뭐냐 하면 아까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7%대여서 2009년도에 5%대로 내리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서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역시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9년 이후부터 해서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2021년에 대출금리는 2.88%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은행 담당자나 뭐 지인들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때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야 뭐 7% 상상도 안 되는 금리야. 7% 하면은 우리나라 다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대출 부담, 그 다음에 서민들이 이자를 못 내서 뭐 집이 막 깡통주택이 되고 경매에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절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건데,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뭐 25% 뭐 아까 30%대도 있었지만은 대출금리 20%대도 있었고요. 10%대도 있었고 이렇게 뭐 2%대 저금리 시대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중간 정도 본다면 예전에 10%도 결코 많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7%밖에 못 올릴 거야, 7% 이상은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효과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정 효과 플러스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까지 있는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일단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취득세가 8%입니다. 원래는 이제 1주택이면 1에서 3% 이렇게 되는데 8%까지 뛰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은 제외가 되긴 되는데, 못 팔면은 이제 8%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자체가 일단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죠. 종부세 대상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부세 대상자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실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에는 뭐 다양한 규제가 있긴 한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새로 산 아파트에 전입을 가야 되고요. 종전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3년, 뭐 2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매매한 거에 대해서는 1년으로 지금 바뀐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1년 안에 뭐 신규 주택으로 전입 가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렇게
돼야 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에 관한 플랜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세종시 전망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물론 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비단 뭐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어쨌거나 금리가 뭐 이 상태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공급량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의 입주 물량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처럼 계속 상승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모두의 세롬동부터 해서 지금 실거래가 변동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전부 다 하락장이죠. 앞으로 막 진짜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장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물량만 놓고 본다면은 뭐 대폭적인 하락장이기보다는 조정장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 제일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금리죠. 아무리 뭐 물량이 적고 해서 뭐 입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못 사게 되면은, 대출이 안 되고 이자가 겁나서 아파트를 못 사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하락장에 분명하게 기회는 발생하게 되죠. 앞으로 이렇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만 거치게 된다면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뭐 회복뿐만 아니라 또다시 대폭 상승할 잠재적인 요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뭐 4억 기준으로 대출기간 10년에 연 이자율 7% 하게 되면 매달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이 46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론 이 금액은 7%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7%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최악 진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최악의 7%까지 오른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46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뭐냐 하면, 자녀들 집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한 페이지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